1537년 런던의 햄프턴 코트 궁에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와 그의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 사이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에드워드 튜드였습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종교개혁까지 감행하며 2명의 왕비와 신복들을 포함 수많은 희생을 치른 헨리 8세는 전왕비 캐서린과 엠블린이 수차례 아들을 임신하고도 끝내 유산미 사산했던 것을 떠올리는 속에 결국 얻어낸 아들의 탄생을 보며 채통도 내려놓은 채 울먹이며 기뻐했고,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왕자의 탄생에 잉글랜드 전역이 환호하며 런던탑에서는 무려 2000여 발의 축포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에드워드로서는 태어나자마자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헨리 8세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정숙한 왕비로서 에드워드를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12일 만에 산용열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차례로 3명의 왕비를 더 맞아들였으나 아들만은 더 이상 갖지 못한 헨리 8세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인 만큼 그토록 기다려온 단 한 명의 왕자이자 후계자인 에드워드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왕자를 아련할 수 있는 외부인을 엄격히 제한시키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 자라게 했는데요. 조선의 숙종이 그의 막내 아들 연령군을 제일 사랑했던 것처럼 그와 닮은 헨리 8세 역시 막내 에드워드를 제일 사랑했고, 그의 소년기에는 20년 넘게 나이차가 있는 큰 누나 메리와 4살 터울의 작은 누이 엘리자베스와의 무난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한편 특별히 소수의 귀족 자제들을 엄선하여 왕자로 하여금 그들과 공부, 운동 및 사교를 즐기게 했으니 이 소년들 중 한 명이 바로 훗날 에드워드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영원한 연인이 되는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한편 당시 스코틀랜드에 대한 완전 복속을 노리던 헨리 8세는 아들 에드워드와 그보다 5살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후 어린 여왕의 어머니인 섭정 마리드 기즈가 딸을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보내 양육시키면서 이 결혼은 무산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사실상 친모와 다름없이 그를 보살펴준 양모 캐서린 파의 사랑 아래 뛰어난 교사인 윌리엄 그린달을 스승으로 맞은 에드워드는 더불어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에게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시사하는 등 영특함을 드러내면서 10살의 나이로 왕이 될 자신과 비슷하게 8살의 왕위에 올라 남유다 최후의 선한왕으로 불리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보인 요시아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특히 높은 이해력과 남다른 지성을 드러낸 에드워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캐서린파의 영향 때문인지 칼뱅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복음신학의 깊은 조예를 드러냈으니 이것은 훗날 그가 개신교적 방향으로 종교개혁 노선을 펼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에드워드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헨리 8세는 그의 사후 일어날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섭정위원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왕을 보좌해줄 것을 유언한 뒤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의 마대숙, 즉 죽은 제인 시모어의 오빠로서 섭정위원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시모어는 왕의 죽음을 사흘간 극비리에 붙이는 속에 추밀원 회의를 소집하여 동료 위원들의 지지를 받아냈고, 결국 선왕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호국경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왕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섭정의 역할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일 뿐 그의 조카이자 합법적 계승자인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보좌했으며, 마침내 왕의 죽음이 선포되자 왕세자 에드워드가 그의 뒤를 이어 부왕이 확립한 국교의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튜드 왕조의 제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한 섭정 에드워드 시모어는 왕으로부터 서머셋 공작에 임명되는 한편 신교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평민들의 안위를 돌보는 등 비교적 무난한 통치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자신과 더불어 권력의 중심이 된 동생 토마스 시모어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시모어 가문의 독주를 못마땅해 한 여러 야심가들로부터 견제의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형 못지않은 야심가였던 토마스 시모어는 에드워드의 사실상 친어머니와 같은 캐서린파의 입지를 활용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한편 왕위 계승권이 있는 자녀뻘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도 접근했고,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항해 조카인 어린 왕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에드워드 6세를 윈저성으로 데려가 감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민심 수습이 필요했던 에드워드 시모어는 결국 동생 토머스에게 반역죄를 물어 처형시키게 됩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평민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그들을 괴롭히던 인클로저, 즉 영지주에 의한 공유지 사유화에 대해 반대 법안을 발기했으나 지주들이 주를 이룬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됨에 따라 시모어가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게 됩니다.
마침 이 상황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여긴 시모가의 정적인 더들리가의 수장 존 더들리는 내부 카톨릭 세력과 손잡고 시모가의 탄핵을 이뤄냈으며, 그렇게 섭정에서 해임된 시모어는 1년 뒤 다시 한번 반역죄로 체포되는데요. 더들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야심 많은 외척에 대한 제거의 필요성을 느낀 스스로의 의지였는지 에드워드 6세는 결국 시모어에 대한 처형 문서에 서명했고,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그는 결국 비참히 처형되었으니 에드워드는 냉정하게도 짧은 한 문장으로 그날의 일을 담담히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게 됩니다. 오늘 8시 외삼촌이 처형당했다. 그렇게 에드워드 6세의 재위기의 전반기를 장식한 서머시 공작 에드워드 시모어가 퇴장하고 노썸벌랜드 공작으로 추대된 존 더들리가 국정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속에 그가 에드워드에게 성년이 되면 전권을 넘겨주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왕의 환심을 사는 한편, 에드워드 6세 역시 점차 성년의 나이에 다가서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니 위태로운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놓인 어린 왕은 과연 잉글랜드 역사에 특별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폭군의 아들에서 국교의 수호신이 되어 조국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떠나간 어린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